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우영우. 요즘 넷플릭스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주인공이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진정한 변호사로 성장하는 로펌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매해마다 주인공이 해결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재미와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원작수로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이긴다. 지은이는 조우성, 발행은 서삼도입니다. 이 책은 25년차 변호사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실제 스토리를 바탕으로 지난 여운을 선사하는 드라마형 에세이로 총 2권으로 발행되었습니다. 1권은 삶과 태도편, 2권은 일과 선택편으로 나뉘어 에피소드별로 마치 단편 드라마를 보는 듯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직접 경찰서에 신고한 아버지의 사연, 수십 년간 존경해온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에 맞닥뜨린 어느 부인의 이야기, 좋은 마음으로 5만 원 택시비를 쥐어줬다가 1억 4천만 원을 잃게 된 기막힌 스토리 등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의 묘미와 다채로운 희로애락이 소용돌이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 11, 13, 14화의 에피소드 원작 사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남편의 완벽한 가면. 김선아 씨가 처음 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간 상태였다. 변호사님, 우리 지점장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선아 씨 남편인 권세영 씨는 A은행 지점장이다. 그런데 대출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3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어제 저녁 퇴근길에 긴급 체포되었다. 내일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위해 나를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선아 씨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였다. 나는 극도의 불안감을 떨고 있는 선아 씨를 진정시키느라 애를 썼다. 그런데 선아 씨와 대화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선아 씨는 남편을 지칭할 때 남편 땡땡 아빠, 그 사람이 아닌 우리 지점장님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극존칭을 썼다. 우리 지점장님은 하늘의 맹세코 절대 부정한 일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지점장님은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셔서 제가 지점장님 차를 타본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은행에서 유지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차는 꼭 공적인 일에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뒷돈을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부인에게 이 정도 신뢰와 존경을 받고 사는 남편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권 지점장이란 사람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권 지점장은 결국 구속되었다. 검찰이 제기한 권 지점장의 범죄 사실은 이랬다. 2008년 5월 17일 피의자 권세영은 A은행 땡땡 지점에서 대출 심사를 받고 있던 비사 상무 김땡땡으로부터 대출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음으로써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취득했다. 물론 구치소에서 만난 권 지점장은 범죄 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김상무가 식사하고 헤어질 때 쇼핑백을 건네주더군요. 전 한사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작은 선물이니 성의로 받아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해서 쇼핑백 안에 포장물을 뜯어봤더니 지폐 다발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김상무에게 돌려줬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줬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 아주 희한한 사건이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돈을 준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짓으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대체로 돈을 준 사람은 돈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주 타켓이 돈을 받은 사람일 경우가 많으며 수사기관은 돈을 줬다는 사실을 자백하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당신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 주겠다는 식의 협상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마음 약한 사람들은 어차피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니 차라리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자포자기 상태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무언가를 부탁했는데 부탁한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탁을 한쪽에서는 억하심정으로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 특히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뇌물을 줬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악의적인 고소인들이 더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권 지점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저도 대출이 순조롭게 진행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점 심사부에서 마지막에 승인 불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비사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들이 꽤 있더군요. 요즘은 전산망이 잘 구축돼 있어서 금융권 연체정보뿐만 아니라 거래처 미수금까지 모두 추적됩니다. 본점 심사부 입장에서는 거래처에 돈을 갚지 못한 업체에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승인할 수 있겠느냐는 판단을 한 것이죠. 비사 김상무는 자기 예상대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자 갑자기 제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식으로 저를 음해하는 겁니다. 권 지점장 설명에도 분명 일리가 있었다. 다만 돈을 줬다는 쪽에서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핵심이었다. 선아 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김상무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날의 저녁 상황을 물어봤지만
별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했다. 권 지점장은 내게 선아 씨를 증인으로 세울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나는 선아 씨가 피고인의 부인이므로 어차피 법원에서 신빙성 있는 증인으로 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권 지점장은 끈질기게 증인 신청을 요구했다. 집사람은 저를 잘 압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안 되더라도 제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해왔는지에 대해 증언해주면 분명 판사님도 제가 무죄임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부인과 부인을 어떻게든 증인석에 세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남편. 보통 남편이 구속되고 나면 좋았던 부부관계도 위기를 맞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부부는 오히려 반대인 듯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선아 씨에게 형사법정에 출석해 증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선아 씨는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점을 증언하면 될까요? 별로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질문사항은 제가 미리 정리해 드릴게요. 남편분이 그날 저녁에 쇼핑백을 들고 오거나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는 점, 평소 공과사를 분명히 하며 매사에 원칙적이었던 남편분의 생활 태도 등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점장님이 하루빨리 석방돼야 할 텐데요. 고혈압이 있으신데 걱정입니다. 선아 씨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남편을 걱정했다.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1차 공판 때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법원에 밝히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권 지점장에게 추궁했다. 물론 권 지점장은 쇼핑백을 건네받은 사실은 있으나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바로 돌려줬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로부터 2주 뒤 2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권 지점장에게 쇼핑백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김상무를 증인으로 불러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 김상무는 분명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권 지점장에게 건넸으며 권 지점장이 그 쇼핑백을 자신에게 돌려준 일은 없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진술했다. 나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반대신문을 통해 김상무의 증언을 탄핵하려 노력했으나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부인인 김선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예상했던 대로 재판부는 어차피 피고인의 부인인데 객관적으로 진술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진술서로 내시죠 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그러자 권 지점장은 자신이 직접 발언권을 얻은 뒤 이렇게 말했다. 판사님, 제가 정말 억울해서 그럽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제 집사람이 잘 압니다. 제 집사람은 신앙이 두터워서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꼭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의 간곡한 설득에 재판부는 한참을 논의하더니 김선아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권 지점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자 전화를 했더니 뜻밖에도 선아 씨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변호사님, 제가 증인으로 꼭 나가야 할까요? 나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동안 저에게 하신 것처럼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사실대로요? 네, 알겠습니다. 선아 씨의 끝말이 내게 긴 여운을 남겼다. 그러고 보니 선아 씨가 나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이 3주 전이었다. 더구나 오늘 공판에는 참석도 하지 않았다. 사흘이 멀다고 사무실을 찾아왔었는데 요즘 무슨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드디어 3차 공판일, 선아 씨는 증인석에 앉았다. 판사는 선아 씨에게 주의를 주었다. 증인 피고인과 부부 사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사실대로만 말씀하세요. 선아 씨는 판사의 말에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선아 씨에게 사전에 미리 보내줬던 내용에 맞춰 증인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2004년 8월 피고인과 결혼한 후 현재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고 있지요. 네. 피고인의 성격은 상당히 고지식한 편이라 때로는 다소 답답해 보일 정도죠. 네. 2018년 5월 17일 저녁 피고인은 9시쯤 퇴근해서 집으로 왔지요. 네. 그날은 손님과 약속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지요. 네. 그날 저녁 피고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것은 전혀 없지요. 아니요, 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원래 약속한 바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네라고 대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당황하고 있으니 재판장이 끼어들었다.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선아 씨는 눈을 지그시 감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갑자기 제게 돈뭉치 2개를 줬습니다. 2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애들이랑 쇼핑을 하라고 했습니다. 순간 내 옆에 있던 권 지점장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평소 빠듯한 월급으로 지냈는데 갑자기 공돈이 생겨 기분이 좋았습니다. 재판장은 다시 질문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평소 저는 지점장님께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보너스를 받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날 지점장님이 묵직한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게 뭔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문제 쇼핑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것이다. 권 지점장이 그 쇼핑백을 집까지 들고 왔단 말인가? 그리고 평소와는 달리 큰 돈을 부인에게 건넸다는 진술까지 했으니 최악의 상황이었다. 재판장도 황당하다는 듯 나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증인신문 계속하실 건가요? 사전에 내용을 논의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나대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선아 씨가 또 무슨 폭탄 발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나는 재판장에게 말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선아 씨가 단호하게 외쳤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나는 그날 공판을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재판 이후 여러 차례 선아 씨에게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3차 공판 사흘 뒤 나는 서울구치소에서 권 지점장을 면회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점장님?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었기에 권 지점장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권 지점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저께 집사람으로부터 장문의 편지가 왔더군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권 지점장이 김 상무에게서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고 이를 집에 들고 갔으며 그중 200만 원을 꺼내 선아 씨에게 건넨 것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제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제가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만 끝까지 우기면 무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유죄 입증은 검찰이 해야 하는 거라면서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여기서 더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선아 씨가 남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던가. 부끄럽습니다, 변호사님. 집사람이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권 지점장은 선아 씨에게서 받은 편지를 내게 보여줬다. 선아 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일주일 전에 작성한 것인데 깨알 같은 글씨로 5장 분량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사정은 이러했다. 권 지점장은 퇴근 시간에 긴급 체포되었기에 권 지점장 자가용은 검찰청에서 며칠 압수하고 있다가 보호자인 선아 씨에게 인수인계 되었다. 선아 씨는 그 차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 평소 공무에만 이 차를 사용한다는 것을 워낙 강조하던 남편이었기에 남편 차에 선아 씨가 타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선아 씨는 혹시라도 재판에 도움이 되는 물건이 있을까 싶어 차 안의 물건들을 샅샅이 뒤져보다가 트렁크에서 뜻밖의 물건들을 발견했다. 권 지점장이 내연녀와 주고받은 편지, 함께 찍은 사진, 생일카드, 비행기 티켓, 선물 꾸러미 등이 나온 것이다. 선아 씨는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권 지점장은 김상무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후 내연녀에게 값비싼 보석 목걸이와 가방을 선물했고 함께 태국 여행까지 다녀온 것이다. 선아 씨는 고민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알고 난 상황에서도 남편을 위해 증언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선아 씨는 편지에 권 지점장과는 이혼할 생각이며 아이들의 양육권은 본인이 가질 것이고 만일 이에 반대한다면 이혼 소송을 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적어 보냈다. 결국 제 발등을 제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집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했으니. 권 지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 역시 우롱당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사건이 끝난 후 권 지점장이나 선아 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정도 진실을 감추는 가면을 쓰고 산다. 심지어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를 100% 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부부일수록 서로 침범하지 않는 고유 영역이 있어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권지 점장은 아주 멋진 가면을 오랫동안 쓰고 살아왔고 그 때문에 아내인 선아 씨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가면이 벗겨지고 남편의 실체와 직면하던 날 선아 씨는 그동안의 관계가 위선이었음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지탱해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참담함을 느꼈다. 신뢰가 너무 컸기에 상처는 치유될 수 없었고 둘의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가면은 영원히 벗겨지지 않을 수 있을까? 아직도 이 사건은 진실과 허위, 인간의 위선과 가면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그저 좋은 마음으로 건넸을 뿐인데 이 우연 씨는 작은 회사를 창업해서 경영을 하다가 업계 불황과 거래처 부도가 맞물리면서 결국 회사를 폐업 처리하게 되었다. 폐업 후 회사에는 5억 원의 빚이 있었다. 이우연 씨는 남은 재산으로 3억 원의 빚을 갚았고 2억 원 정도를 아직 갚지 못했다. 남은 빚 2억 원 중 K상호 신용금고에서 빌린 1억 원은 우연 씨에게 특히나 뼈아팠다. 이우연 씨는 그 돈을 운전자금으로 빌렸는데 신용금고 요청으로 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회사에 다른 임원이라도 있었으면 보증인으로 세웠을 텐데 소규모 회사다 보니 임원은 이우연 씨 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동생에게 보증을 부탁했다. 이우연 씨의 동생 이정현 씨는 형의 부탁에 따라 보증을 샀다. 회사가 폐업 처리되고 매월 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하자 상호신용금고는 이우연 씨에게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갚을 것을 독촉했다. 월 이자를 내지 못하면 대출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데 이를 기한 이익 상실이라 한다. 상호신용금고는 연대보증인인 이정현 씨에게도 독촉을 했다. 하지만 이우연 씨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이정현 씨나 빚을 갚을 형편이 못 되었다. 신용금고는 몇 번 더 독촉을 하더니 언제부턴가는 연락을 끊었다. 오히려 연락이 없으니 더 불안했다. 이우연 씨는 자기보다 동생이 더 걱정되었다. 혹시라도 채권자가 동생을 신용불량자로 등재해버리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생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우연 씨는 상호신용금고로부터 통보서 하나를 받았다. 상호신용금고가 갖고 있던 이우연 씨에 대한 채권을 B캐피탈로 이전하므로 앞으로 채권 주심은 B캐피탈이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우연 씨는 덜컥 겁이 났다. B캐피탈이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한 채권을 헐값에 넘기고 이를 인수받은 회사들은 빚을 받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채무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조만간 본격적인 채권 추심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런데 의외였다. 통보서가 온 이후에도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 씨 집으로 B캐피탈 직원인 김동우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이우연 씨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김동우 씨는 독촉을 하기는커녕 이우연 씨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제가 와서 놀라셨죠. 다들 저 같은 사람이 오면 비독촉할까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냥 차나 한 잔 얻어 마시고 가겠습니다. 김동우 씨는 서글서글했다. 본인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다. 나이는 이우연 씨보다 6살 아래여서 동생 이정현 씨와 동갑이었다. 원래 휴대전화 판매 일을 하다 선배 소개로 이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했다. 사장님처럼 사업하시다 부도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 추심 업무가 제 주 업무입니다. 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는 자기들이 회수하기 힘든 채권들만 따로 모아서 저희 회사 쪽에 팔아버리죠. 저희 회사는 그 채권을 가능한 한 회수하는 거고요. 저 같은 직원들은 개별 회수건별로 실적급을 받습니다. 기본급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주로 실적급이죠. 김동우 씨의 설명은 계속됐다. 솔직히 사장님 채권은 회사 내부에서 D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회수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는 거죠. 연대보증인인 동생분도 별 재산이 없고 저희 직원들 중에서 팀장에게 잘 보인 친구들은 A, B급 채권들을 배당받습니다. 그런 채권들은 회수 가능성이 높죠. 나중에 채권 회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 팀장에게 찍혀서 그런지 매번 C, D급 채권만 배당받는 신세랍니다. 다들 팍팍하게 사는구나 싶어 이우연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저런 내가 형편이 돼서 얼마라도 빚을 갚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닙니다. 부담 갖진 마시고요. 저도 월급 받는 처지라 이렇게 한 번씩 채무자를 방문하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김동우 씨는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사람치고는 참 따뜻해 보였다. 이우연 씨는 김동우 씨가 팀장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 후 김동우 씨는 2달에 한 번꼴로 우연 씨 집을 찾아왔다. 이우연 씨도 처음 한두 번은 부담스러웠지만 자주 보다 보니 점차 상대를 동생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김동우 씨는 동생 이정현 씨의 안부도 물었다. 공무원 시험에 2번 떨어졌지만 커트라인과 큰 차이가 없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합격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했더니 김동우 씨는 꼭 합격하면 좋겠다는 덕담도 했다. 어느 날 동우 씨는 뭔가를 들고 우연 씨 집을 찾았다. 저희 집에서 매실 농사를 좀 짓습니다. 이번에 매실 액기스를 어머니께서 몇 통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장님 드리려고 한 통 가져왔습니다. 유기농이라 시중에 파는 상품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드시고 힘내시라고요. 이우연 씨는 김동우 씨를 한참 물끄러미 쳐다봤다. 이렇게 심성이 착할 수 있을까? 오늘은 몇 군데를 돌아다녀야 하는가? 언제부턴가 이우연 씨는 김동우 씨에게 말을 놓았다. 여기서 나가면 앞으로 4군데를 더 돌아봐야 합니다. 이우연 씨는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몇 장을 챙겼다. 동우 씨,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차비로 쓰게. 네? 아닙니다. 당장 빚을 다 갚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줄 수 있네. 밖에. 김동우 씨는 난감한 표정을 짓다가 돈을 받았다. 형편이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닐세,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하지. 이유연 씨는 예전에 자신이 잘 나갈 때 동우 씨를 만났더라면 그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1년 뒤 이정현 씨는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이우연 씨는 동생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목표를 이룬 데 대해 형으로서 미안했고 또 한편 고맙기도 했다. 이우연 씨와 이정현 씨가 피캐피탈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받은 것은 이정현 씨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미 한 달 전에 정현 씨 급여에 가압류 조치가 취해졌고 곧이어 정식 소장이 제기된 것이다. 돈을 빌린 것도 사실이고 못 갚은 것도 사실이니 달리 대항할 방법이 없다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우연 씨와 이정현 씨는 소장을 들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변호사는 사건을 찬찬히 검토해 보더니 뜻밖의 말을 했다. 이 사건 이길 수 있겠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같아요. 네? 우연 씨와 정현 씨는 깜짝 놀랐다. 상호신용금고의 대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 5년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증거자료를 보니까 이우연 씨 회사가 부도나고 이자를 못 낸 시점이 2010년 2월부터잖아요.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니 2015년 1월 말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장은 2015년 7월에 접수됐잖아요.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청구한 셈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멸시효는 판사가 직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피고가 즉 이우연 씨, 이정현 씨가 해당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이 사건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청구된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쓰면 됩니다. 변호사님, 저희들은 잘 모르니 한 장만 써주시면 안 될까요? 법률구조공단 상담 변호사는 무척 바빴지만 우연 씨가 간절히 요청하자 즉석에서 답변서를 한 장 써주었고 이우연 씨는 법원에 제출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법원에서 이우연 씨에게 다시 서류가 날아왔고 원고 피캐피탈의 준비 서면이었다. 내용은 소멸시효는 피고 이우연의 채무 승인 및 일부 변제로 중단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우연 씨는 다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찾아갔다. 피캐피탈의 준비 서면을 읽어본 변호사가 말했다. 사장님, 2014년 8월에 피캐피탈 담당 직원에게 채무를 인정하고 그중 5만 원을 갚은 적이 있네요. 왜 이건 말씀 안 하셨어요? 채무를 인정하고 5만 원을 갚았다니 이우연 씨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김동우 씨에게 차비하라고 준 5만 원이 생각났다. 아, 그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채권 추심하러 온 직원에게 수고한다고 차비나 하란 뜻에서 그냥 5만 원을 쥐어준 겁니다. 채권 추심하러 온 직원에게 차비를 줬다고요. 그걸 판사가 믿어주겠습니까? 당시 담당 직원과 사장님의 대화 내용도 녹취되어 있는데요. 증거 서류를 좀 보세요. 갑 제3호 증 녹취록이란 걸 보니 김동우 씨와 이우연 씨의 대화 내용이 속기록 형태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우연, 당장 빚을 다 갚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는 내가 줄 수 있네, 밖에. 김동우,
형편이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우연, 아닐세,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하지. 보세요. 돈을 다 갚지는 못하지만 그중 일부만이라도 갚는다고 말씀하셨네요. 이 말씀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됐고 원고의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우연 씨로서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얼마 후 대여금 반환 청구 재판이 열렸다. 이우연 씨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말했다. 판사님, 그 돈은 제가 직원에게 차비하라고 준 거고요. 절대로 돈을 갚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우연 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빚 받으러 온 사람에게 차비를 줬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녹취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당장 빚을 다 갚지는 못하지만이라고 한 부분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건넸으니 이는 일부 변제로 볼 수 있고요. 이우연 씨는 다급한 마음에 판사에게 말했다. 판사님, 그럼 저는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제 동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 채무자인 이우연 씨가 채무를 승인하고 빚을 일부 갚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우연 씨, 이정현 씨 모두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뒤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피고 이우연, 이정현 형제는 연대하여 원금 1억 원과 이자를 합해 1억 4천만 원을 갚아야 했다. 여기까지가 법률 구조공단에 있는 후배 박 변호사가 들려준 얘기다. 대단하군. 그럼 김동우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작전을 편 건가? 진실은 모르죠. 하지만 녹취를 했고 녹취 내용 중에 차비로 쓰라고 한 부분을 일부러 삭제한 걸로 보아 고의였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결국 빚을 진 사람의 미안한 심정을 교묘히 자극해서 채무 승인 또는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방법을 썼다고 봐야겠네. 2015년 12월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일명 죽은 채권의 거래 및 추심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법률을 통해 부당채권 추심을 막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한다. 그런데 일부 추심업체들은 소멸시효가 거의 임박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들에게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탕감해 주겠다고 속여 일부를 갚게 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가서 일부라도 갚으라고 한 다음 이를 들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취급해 죽은 채권을 부활시키는 일이 많다고 한다. 대단한 집중력과 기획력을 발휘해 권리 위에 깨어있는 채권자들이 세상에는 많은 것 같다. 법이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건 아니다. 이처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음에도 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더 곤란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독일의 법학자 누돌프 폰 예링이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라고 말한 데에는 이처럼 약자 스스로 노력하여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뜻이 숨어 있을 것이다. 법은 상식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모든 내용이 상식적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다분히 테크닉이 필요한 내용이 많아서 상식의 허를 찌르기도 한다.
그러하기에 나를 지키기 위한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해 스스로 권리를 지켜낼 필요가 있다. 하늘의 그물망은 법보다 촘촘하다. 제 남편은 정말 억울합니다. 평생 제자만 가르치던 분인데 지방의 국립 제2대학교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의 피해자인 윤 교수의 부인이 울먹이면서 나를 찾아온 것은 윤 교수가 구속된 바로 그날 오후였다. 제2대 국제경영학과 주임 교수인 윤 교수는 교수 임용을 부탁한 송 박사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성 그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그렇지만 윤 교수의 부인이 설명하는 사건의 전말은 달랐다. 제2대 경영학과 학과장이자 윤 교수의 선배인 배 교수가 어느 날 송 박사를 소개하면서 그의 교수 임용 과정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직한 성품을 가진 윤 교수에게 자신의 선배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송 박사가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소문에 의하면 송 박사는 배 교수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주었다고 한다. 평소 고지식한 성품이 널리 알려진 윤 교수에게는 현금이 아닌 유명 화가의 그림을 보냈다. 윤 교수의 부인이 그림을 택배로 받았을 때 윤 교수는 유럽에서 열린 경영학 콘퍼런스에 참석 중이었다. 윤 교수는 콘퍼런스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송 박사가 보낸 출처불명의 그림을 돌려보냈다. 또한 교수 임용 심사 과정에서 송 박사의 교수 임용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송 박사는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송 박사는 자신이 윤 교수에게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이 형사 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윤 교수는 교수 임용 심사를 진행하면서 선배인 배 교수의 체면을 생각해 송 박사 면전에 대고 싫은 소리를 하지 못했다. 송 박사가 면접 전 몇 차례 윤 교수를 찾아왔을 때 열심히 준비해 보게나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라고 마음에도 없는 덕담을 건넸다. 하지만 송 박사의 진술은 이와 전혀 달랐다. 그는 윤 교수가 교묘히 금품을 요구하면서 교수 임용은 문제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송 박사는 작심하고 자신에게 나쁜 평가를 준 윤 교수에게 복수를 하려는 듯했다. 형법상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송 박사는 자신이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사회정의를 위해 진실을 꼭 밝혀야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교수 측에서는 받은 그림을 돌려줬다고 항변했지만 대법원 판례상 뇌물을 즉시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는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림을 즉각 돌려주지 않은 것이 결국 윤 교수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윤 교수는 자신이 당시 유럽 콘퍼런스에 참석하느라 바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당시 공직기강을 바로 잡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기에 국립대학의 교수 임용 비리 사건은 언론에서 다루기 좋은 소재였고 이 사건은 뜻밖의 크게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이야기는 점점 더 왜곡돼 윤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인 송 박사를 부당하게 농락했으며 애초 예상했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그림을 받게 되자 입장을 바꿔 송 박사를 떨어뜨린 것이라는 소문이 만들어졌다.
나는 구치소에서 윤 교수를 만났다. 그런데 의외로 윤 교수가 원망하는 대상은 송 박사가 아니라 자신의 선배였던 배 교수였다. 솔직히 전 배 교수가 더 원망스럽습니다. 도저히 송 박사 실력으로는 우리 대학 교수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배 교수는 송 박사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송 박사 부친이 부동산으로 돈을 좀 벌었다더군요. 그런데도 송 박사는 거액의 뇌물을 건넸던 배 교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로 삼지 않으면서 윤 교수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렇다면 배 교수도 이 사건에 같이 끌어들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사건의 핵심은 배 교수입니다. 배 교수가 송 박사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범죄 신고를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법원이나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제의에 대한 윤 교수의 반응이 의외였다.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배 교수가 그동안 내게 잘해줬습니다. 선배로서 잘 이끌어줬고요. 무엇보다 배 교수 노모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내가 이 사실을 말하면 배 교수도 구속될 것이고 그런 상황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윤 교수님 현재 교수님 혐의인 5천만 원 뇌물죄는 징역 3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주범은 배 교수고 윤 교수님은 기껏해야 종범 정도라는 점을 밝힐 수 있다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건 전체의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모든 죄는 윤 교수가 뒤집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몇 번을 망설이면서도 차마 배 교수를 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설득은 통하지 않았고 나는 배 교수에 대한 부분은 배제한 채 윤 교수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열심히 변론을 준비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윤 교수도 사람인지라 섭섭한 마음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정말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배 교수 말입니다.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요. 잠을 자다가도 분이 안 풀려 몇 번씩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 사람 천벌을 받을 겁니다. 요즘 매일 밤 기도합니다. 법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제발 천벌을 내려달라고 말입니다. 나는 어차피 배 교수를 사건에 끌어들이지 않기로 한 이상 우리 사건에만 집중하자고 설득하면서 윤 교수를 달랬다. 결국 윤 교수는 뇌물죄로 기소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기소된 지 2달쯤 지났을 때 다음 재판 준비를 위해 윤 교수의 부인이 나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녀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전했다. 변호사님, 지난 주말에 중부고속도로에서 10중 추돌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혹시 TV에서 보셨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내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나는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교수의 부인이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1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1명만 죽고 5명은 부상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그 1명의 사망자가 바로 배 교수입니다. 배 교수만 그 사고에서 죽은 거예요. 지금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남편은 구속되고 배 교수는 교통사고로 죽고. 소름이 끼쳤다.
윤 교수가 그리도 구치소 안에서 저주를 퍼붓던 대상인 배 교수가 10중 추돌 사고의 유일한 사망자라니, 만약 윤 교수가 배 교수도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혔다면 그는 구속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배 교수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윤 교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윤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심, 3심에서 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윤 교수는 국립대학 교수직은 박탈당했지만 출소 후에 제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고문으로 영입되어 지금도 활발한 집필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노자의 도덕경에 천망회에 소위 불루라는 구절이 있다.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크고 넓어서 얼핏 봐서는 성긴 듯하지만 선한 자에게 선을 주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일은 조금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온 세상을 네트워크로 엮어놓은 월드와이드 앱보다 더 무서운 하늘의 그물,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악행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망은 생각보다 촘촘한 모양이다. 가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촘촘한 그물로 서로 엮여 있고 누군가의 행위와 염원은 그 그물망을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상상해 보곤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